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또 시인이기도 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문인 베르톨트 브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브레이트에 대해서 뭐 거의 작품 세계나 어떤 이 인물에 대한 그 강좌 하나만 개설해서도 한 학기를 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작가는 수많은 작품 남겼고 또 연극에 비단 독일 연극뿐만 아니고 세계 연극에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뭐 서사극이라든지 소외 효과라든지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에서 완전히 전환하는 연극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베르톨트 브레이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대전 때문에 망명했다가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로 돌아왔을 때는 분단된 독일에서 서독이 아닌 동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586 세대, 예전에는 386 세대로 불렸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라든지 브레이트 연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연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예 책 자체도 검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검수로 지정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내에서 뭐 작은 소모임으로 동아리에서 뭐 몰래 이제 학생들끼리 그냥 브레이트 연극을 공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이제 발견되면은 또 위험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에 보이는 이제 이 브레이트와 관련된 뭐 브레이트의 여러 모습들인데 주로 이렇게 이제 모자 쓰고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는 이런 사진이 이제 유명하고 이제 모자를 벗었을 때입니다. 브레이트 안경 끼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얼굴을 알아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브레이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잠깐 뭐 알아야 되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I was not a member or am not a member of any 1592년입니다. 독일 울름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브레이트의 육성인데 communist party. Your answer is then that you have never been a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That is correct. Well, that's very You're refreshing. not a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for 이 Germany. 사람 No, I was 지독한 not. 애연가였습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 20세기 독일의 극작가 겸 무대 연출가, 그리고 시인, 현대 연극계의 총화이자 평생토록 동독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공산주의자로 남았던 독특한 인물. 공산당에 가입은 안 했지만 어쨌든 동독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서독이 있었음에도 그죠? 자본주의 국가의 서독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동했던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는 소개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브레이트는 10여 년이 넘는 망명 생활로도 유명합니다. 1933년 2월 27일 독일 베를린의 국가의회 의사당이 불타는 방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나치당은 일당 독재를 위해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모략으로 뒤집어 쓰였죠. 자, 아돌프 히틀러죠. 1934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입니다. 그죠? 당시 공산주의자였던 브레이트 역시도 누명을 쓰고 망명길을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 브레이트는 근처에 있던 덴마크로 이동하여 중남부 스벤보르에 정착했습니다. 여기서도 브레이트는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으며 이른바 망명 문학을 이어나갔고 훗날 이때 적은 시들을 묶은 스벤보르 시집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브레이트뿐만 아니고 수많은 독일의 유명한 문인들 뭐 토마스 만이라든지 뭐 많습니다. 하우프트만이라든지 많은 문인들이 망명합니다. 뭐 스위스나 미국으로 스위스는 이제 영세 중립 국가니까 그 당시 이제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침략했지만 스위스는 피해갔죠. 영세 중립 국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도 망명만했습니다.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여기엔 1934년에 적은 울름 1590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전문을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주교님, 저는 날 수 있어요. 재단사가 주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날개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높디 높은 성당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교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인간은 새가 아니지. 어떤 인간도 절대로 날지 못할 거야. 주교가 재단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재단사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주교에게 말했습니다. 야단 법석이었어요. 그의 날개는 부러져 나갔고 그는 박살난 채 딱딱한 성당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하! 종을 울리시오.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했소. 인간은 새가 아니오. 어떤 인간도 절대로 날지 못할 거요. 주교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의 표면적인 내용은 단연 종교 비판입니다. 우리는 1903년 인류 최초로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데 성공한 이유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입장에서 저 주교의 말들은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꽉 막힌 종교인의 전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면 밑에 시적 심층, 즉 알레고리는 무엇일까요? 해석컨대 이는 나치당의 횡포에 무기력했던 당시 좌파 세력이었던 독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에 대한 비판입니다. 극단적인 재앙이었던 대공황과 나치즘의 집권 이후 모두는 안 될 것이란 비관주의가 지배했던 당대 좌파 세력의 정치적 무기력을 꼬집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해석이 전부일까요? 이 시는 독특하게도 내용이 아니라 울름 1590이라는 제목을 뜯어봐야만 하는 시입니다. 우선 울름은 비교적 말이 됩니다. 울름은 실제로 독일 남부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에 있는 도시이거든요. 중세 시절 교통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이자 고대식 성당 건축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울름 대성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즉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 등장하는 비행을 시도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재단사 역시도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8, 19세기 실제로 울름의 재단사였던 알브레히트 베를 블링거라는 인물은 평소 공공연하게 인간은 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1811년엔 일종의 행글라이더를 직접 발명하여 비행까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화에서도 그 비행을 시도했다가 떨어져 죽은 젊은 청이 있잖아요. 그 탑에 갇혔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름이 좀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하늘을 날리는 비행 시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울름에서 이제 시도되었기 때문에 울름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든 많은 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죠. 처음에 베를 블링거는 울름 대성당 첨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회 당국은 이를 거부했죠. 그래서 베를 블링거는 다뉴브 강을 끼고 만들어진 군사 요새의 지붕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체 결함 및 조종 미숙으로 거의 날아보지도 못한 채로 다뉴브 강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죠. 시의 내용 그대로죠. 비행 실패 때문에 베를 블링거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쟁이로 조롱받으며 생을 마감했지만 이후 행글라이더와 비행의 선구자로 재조명받으며 기념 우표까지 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좀처럼 해석되지 않는 것은 울름 뒤에 붙은 1592년이란 시간대입니다. 왜 하필 1592년이죠? 베를 블링거가 뛰어내린 건 1811년이고 울름 대성당이 착공된 것은 1477년이며 우상 파괴 운동으로 파괴된 부분들을 완전히 복원한 것도 1890년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1592년은 꽤나 생뚱맞아 보입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1592년은 세계 일주를 시도했던 토마스 캐번디시가 선상 반란으로 마젤란 해협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비극적으로 사망한 해입니다. 둘째, 1592년은 프랑스에서 부조리한 봉건 질서에 항거했던 대대적인 농민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 제2차 자크리의 난이 발생한 해입니다. 셋째, 1592년은 지동설을 옹호했던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로 취임했던 해입니다. 그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제 브레이트의 작품에도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모델로 해서 만든 희곡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도 브레이트가 자기의 생각을 갈릴레이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품 줄거리 얘기하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18년간 재직하며 개조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면서 모든 천체는 지구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지동설을 옹호하게 됐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봤던 천동설을 믿었던 당대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였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적절히 엮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모험가 캐반디시의 죽음은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미쳐 날뛰는 작금의 역사가 분서갱유죠. 모든 나치 이념에 반하는 책들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분서갱유입니다.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트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혁명은 벌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믿었고, 이는 자크레의 난으로 상징됩니다. 끝으로 실제로 브레이트는 1938년, 39년에 희곡 갈릴레의 생애를 집필했을 그렇죠? 정도로 네. 갈릴레에게 애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희곡 자체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브레이트가 거짓된 진리인 천동설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갈릴레에게 고무됐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종교 재판이 회부되고서 갈릴레이는 교회 당국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결국엔 그가 뿌린 씨앗이 세상을 진보시키지 않았습니까? 저 희곡 갈릴레의 생애 후반부에서도 이 지점이 조명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히 브레이트 본인이 나치 독일의 압력에 패배하여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것과 굉장히 겹쳐집니다. 자신이 만든 희곡이나 시들이 지동설 같은 진리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했던 거죠. 이상 올른 1592의 자, 그래서 이 브레이트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레이트에 관련해서 주요 개념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5분짜리니까 한번 볼까요? German dramatist, director, and poet. He founded in 1949 the Berliner Ensemble. Brecht is unusual.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물론 브레이트의 서사극으로 유명합니다만 시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낭만적인 서정시보다는 이제 주로 정치적 어떤 사회 풍자하는 그런 시지만 브레이트 시집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희곡뿐만 아니고 시,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Amongst 20th century dramatists in that, as well as producing a large body of work for the stage, he also produced a large body of theoretical texts. These theoretical texts outline his vision of a didactic epic theatre, which uses the alienation effect to help the audience take a detached and critical view of what they are watching, rather than empathizing and identifying with the characters on stage as they are invited to do by productions based upon Stanislavski's method of acting.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하겠고, 그 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은 우리 관객이 연극을 보러 갔을 때 그 주인공에 동화되어 가지고 공감하고 어떤 주인공과 자신을 동시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이었다면,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론은 여기 지금 소외 효과라는 건, 소외라는 거는 결국 영어의 alienation인데, 소외란 말은 낯설고 생소하다, 그렇죠? 동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자기가 그 주인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리를 두고 연극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연극에 빠져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사극에서는 이제 보면 수많은 연극 장치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대가 바뀔 때 소품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다음 무대로 이제 바꾸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고, 또 주인공들이 대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관객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려다가 확 깨질 수 있죠. 그렇지, 맞다, 나는 연극 보러 왔지, 나는 관객이다. 자기가 관객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극에 빠져드는 것을 좀 막고 거리를 두고 연극을 보면서 그 연극이 표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회적 어떤 비판, 이런 내용을
관객이 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게 이제 서사극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따로 서사극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 It is significant that Brecht began his career as a dramaturg, which is the German term for a reader, adapter and literary advisor employed by a theatre. Brecht's plays are grounded in his practical knowledge of stagecraft and of writing for the stage in the most direct and practical of senses. Brecht's earliest plays, Bale and Drums in the Night, are violent, almost melodramatic affairs, in which crime, 초기 alcohol 작품들이죠. and grim urban settings figure conspicuously. In this early period, Brecht sees the boxing match and the nightclub performance as the models for a new theatre, and the mood of his writing owes something to both Dada and Expressionism. It is also characterized by a fascination with the exotic and almost purely mythical image of an England seen through Kipling and the literature of empire. It finds its final expression in the 서푼짜리 three-penny opera, 오페라죠. which 오페라. adapts John Gay's The Beggar's Opera and transfers it to the criminal London of 1990, and the related three-penny novel. 이게 3펜이라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제목은 서푼짜리 오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각색한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브레이트가 어쨌든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의 편에 서서 서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A more didactic style emerges in the Liedtuck or learning plays of the late 1920s. These were designed to make explicit political points. St. John of the Stockyards, for instance, uses an almost caricature image of the stockyards and commercial exchanges of Chicago to denounce the workings of the capitalist system in its entirety. The change of mood is influenced partly by Brecht's study of Marx, and partly by the general cultural shift to a more objective style signaled by the emergence of Neue Sächliche Keat.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안 되고 이렇게 검소를 지닌 것은 막시즘 때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전쟁이 끝났을 때도 분단됐을 때 서독이 아닌 동독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후손들에게라는 브레이트의 이제 그 시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 볼까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읽으세요. 예, 그죠? 예, 힘든 시기입니다. 예, 억저금원과 그 자식들이라는 작품.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연될 때는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주로 연극이 많이 공연됐습니다. 젊은 시절의 브레이트죠. 약간 운동가요처럼 들립니다만 그 자체를 음미해 봅시다. 예. 이렇게 억압받고 이제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작품을 많이 썼어요. 글 자체를 내보세요.
히틀러 정권 때였죠. 사천의 선일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내용을 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천의 선일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목적지는 저 멀리 내 비록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분명히 볼 수는 있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 우리하고 어쨌든 같은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브레이트 시 중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짧은 시니까 음미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다. 짧지만 임팩트가 좀 강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인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짧은 시지만 이런 시를 보면은 브레이트가 시에서도 아주 재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억적 의문과 그 자식들,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공연이 되었고 우리 시대에 맞게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공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브레이트에 대해서 많이는 못하고 브레이트가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열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공연이 되지 못했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잠깐 볼까요? Share with you a little research that I've been doing on the German playwright and poet Bertolt Brecht, and especially his relationship to the philosophical tradition of Marxism.
By the middle of the 1920s, Brecht, who was still in his 20s, had established himself as a significant figure in German theater with plays such as Drums in the Night and All. These works expressed general discontentment with the social economic realities of the day and even explored class-based conflict. In this way, Brecht's early writings are marked by proto-Marxist tendencies which subsequently developed into overtly Marxist sentiments when, in 1926, he discovered Lenin and Marx for the first time. Brecht later reflected that, quote, "It was only when I read Lenin's State and Revolution and then Marx's Capital that I understood philosophically where I stood," end quote. It was as if, quote, "Marx was the only spectator for my plays I'd ever come across." Because Brecht was a prominent Marxist, he was forced to flee Nazi Germany in 1933, and he remained in exile until 1948, repatriating to East Berlin in the newly formed Socialist German Democratic Republic. This exile period was financially and emotionally difficult for Brecht. Nevertheless, he never lost his faith in or commitment to 망명 Marxism. 기간에 사실은 창작 활동을 Marxism 많이 provided 했습니다. Brecht with two thing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ocial world and a purpose for his artistic expression.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dialectical materialism, Marx's theory of history positing that history moves predictably as successions of contradictions manifested as class-based social antagonisms work themselves out. Dialectics, according to Brecht, quote, has always been a property of nature, only discovered by Hegel and Marx. Before this discovery, the world could not be explained, end quote. Dialectic served as the interpretive basis for social reality for Brecht and guided his approach to writing. Quote, plays, especially with historical content, he argued, cannot be written intelligibly in any other framework. Brecht was particularly cognizant of the significance Hegel's dialectics played on Marx and Lenin's thought, arguing that Hegel provided them, and subsequently himself, with a philosophical method of inestimable value. Indeed, Brecht believed that any artist interested in producing realist art must understand Hegel's dictum that truth is concrete. Marxism also offered Brecht a clear purpose for his art. Brecht adopted Marx's view that history was moving towards communism. However, before that would happen, certain conditions had to be met. Specifically, the proletarian class had to become class conscious and recognize its economically exploited position within society. Brecht believed that he could help make that happen through his art, specifically through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his epic theater, distancing or estrangement effects. 자, 이제 소리 효과 관련된 내용도 뒤에 나오는데 이 정도 하고, 자, 지금 시간상 제가 너무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건 이제 더 보고 싶은 사람은 요 유튜브 주소를 창조해서 보십시오.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브레이트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 베르톨트 브레이트 하우스를 방문한 후기가 있는데, 이걸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5분짜리니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구자철인가 그 축구 선수가 뛰었던 팀 아우구스부르크 맞죠? 예. 그 아우구스부르크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유명한 그 문인들이나 예술가들 생가를 방문해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은 뭐 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일부러 거대하게 뭐 복원해 가지고 꾸미고 이렇게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보통. 브레이트죠.
이렇게 되죠. 지금 문 여는 시간과 문 닫는 시간을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문 닫혔을 때 갈 수도 있고. 작은 동상이죠. 브레이크의 다양한 모습들이 실려있죠. 그렇게 실제로 눈이 그렇게 많이 안 나빴을 겁니다. 근데 안경을 자기가 이제 검은테 동그란 안경을 유명하죠, 이 사람. 그리고 밀짚 모자, 밀빵 모자입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뭡니까, 박경리 씨 토지로 유명한 그 통영의 박경리 그 하우스 문학관도 있고, 우리도 요즘에 이제 이런 인물들의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사실은. 그죠? 이런 식으로 보통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요. 젊은 시절의 브리트 같은데 많이 젊네요. 시간이죠. 네, 독일어로 필렌당 돼 있죠. 영어로 베리생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브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브레이트의 억측음과 그 자식들이라는 작품도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하다가 지금 시간 때문에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 그 다음에 브레이트 작품 중에서는 사천의 선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과 이 억측음과 그 자식들 둘 중에 제가 선택을 하려다가 사천의 선인이 훨씬 더 또 외국에서는 더 많이 공연되고 해서 그 작품으로 이제 제가 대체했는데, 사실은 이 작품도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11분으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브레이트를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는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과 작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